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복지방송국에서 문화산책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림 기자입니다. 엊그제 가을을 마중한 듯한데 벌써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날에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 쭉 머물고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 교육 선진화 운동 대표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성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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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을 뵈면 다양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교육부에도 계셨고 중고등학교 교장으로도 계셨고 또 주일 대사관으로 근무하셨고 또 명지대학교도 교수로도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은퇴하시고도 좀 편히 쉬시나 했더니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도 하시고 지금은 교육 선진화운동 대표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선진화운동 그거 무엇하는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하는 데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선진화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교육의 그 선진화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추진하고자 해서 교육 선진화 운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요? 뭐 대학 교수, 학부모, 그리고 전직 교사, 교장, 뭐 만적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얘기인데 선생님은 교육 논객이라고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TV에 자주 나오셔서 교육 정책 토론에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죠. 네.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육을 바라보시는지. 근데 그렇죠. 지금도 요즘에 이제 답답한 것이 국정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저는 제도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계 사람들의 체질 개선, 네. 그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 네. 또 정치인들이 교육 문제를 갈등을 조정하고 이것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은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요즘 정말 어디에서나 언론에서나 TV에서나 교육 한국사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런데 네. 글쎄 그게 국정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거민적으로 있으면서 조금씩 좀 수정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인정을 인정을 해서 제대로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걸 역사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역사전쟁을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역사전쟁이 잘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들조차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 이렇게 털어놓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좀 공부하면서 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좀 가려내고 그럼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역사 전쟁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이게 잘 터졌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온 국민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뭐 이슈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말이 있었잖아요. 한국사가 정말 잘못된 것이 많아서 수정해야 된다고. 일부는 수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것이 네. 이제 검인정 교과서가 지금 현재 8개인데 한 개를 빼놓고 7개를 소위 좌편향 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좌편향 교과서의 채택률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네. 교학사는 0%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2개 정도로 보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5개의 좌편향 교과서가 학교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90%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교육부가 이 교과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요. 네. 그러면 교육부가 왜 그걸 안 하느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전부 이 출판사에서 집필자들이 그걸 거부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네. 1심에서도 패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검인정의 그 좀 검정 기준을 강화하면 될 거를 왜 국정으로 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1심, 2심 패소하는데 전부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사법부가 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보면은 이제 독자만 하더라도 그래요. 유신독재 하는데 그 교과서를 보면 김일성의 3대 세습 독재보다도 유신독재가 훨씬 문제가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토지개혁도 북한은 잘한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고 뭐 이런 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실패한 역사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역사 교육을 하는 나라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이것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하다고 그래서 유엔에서 체포령이 내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 세 나라가 공동으로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생 의식 조사를 한 거가 있는데 거길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겠느냐 할 때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아니요, 제일 적고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3배가 많고 일본보다 7배가 많아요. 많이 달라진 걸로 난 알았는데 네. 여전하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 우리나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낮아요. 맞아. 이 시기에 국사 교육을 국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나는 오늘의 청소년의 의식 구조에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정치권이나 역사학자나 교사나 지금 아이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막 국정화냐 검정화냐 이것만 갖고 싸우는데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아, 정말로 저도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저는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모두 다 그 책들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두 분 다 읽어보지 않고 싸우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옳은 말씀이에요. 지금 TV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실체 내용을 잘 몰라요. 국정화냐 검증이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지. 왜 그러면 국정화를 해야 되느냐. 검정으로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얘기는 전부 사법부로 가는 거죠. 맞아요. 이걸 승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교사가 학생을 걱정해야 되는데 학생이 교사를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선생님의 그림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잖아요. 교사 수업한 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예. 고발한다는 거 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교사를 고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죽하면 그런 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 부재라고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교육 부재가 되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는 것도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육은 네, 100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장관이 바뀌면 자기가 무언가 하나 좀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실적을 같아요.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꾸는데 특히 가장 많이 바뀐 게 대학 입시 제도죠. 맞아요. 장관이 바뀌면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 입시 제도는 안 바뀌어도 되죠. 정말로 바뀌어야 할 것은 오히려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는 평소에 그 평준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74년에 시작된 거니까 지금 41년째입니다. 오지가 안 바뀐 게 그거 하나인데 그 평준화 정책을 시일시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질이 낮아졌어요. 교사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학생들이 질도 낮아졌죠? 학생들의 질은 낮아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사는 무경쟁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대신에 교육의 중심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히려 지금 학교라고 하는 데는 너 학원에서 이거 배웠냐 안 배웠냐 확인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그 사교육을 받는 사교육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문제예요. 이 사교육을 아무리 폐지하겠다고 많은 뭐 교육에서 정책을 내놓고 그래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교육만으로 학부형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할 믿지 뿐만 못한다는 거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일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교육 시장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지금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정책적으로 사교육을 위축을 시켰다가는 이 고용 문제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육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교육 정책에 혼선이 와서는 안 되겠어요.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좀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학부모님도 학생들도 전부 그 교육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손해보는 건 누구냐?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무왕장하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네. 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보면 일본은 정권이 이제 내각 책임자라 늘 총리가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지 말아야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교육이 바뀌지를 않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문제죠. 그 교육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요. 선생님은 그동안 학교에 계실 때 교육에 대한 교육 서적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쓰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쓰시고 또 정교조에 대한 것도 쓰시고 그랬던데 그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정교조에 대해서 지금 생각 어떠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제가 교육 관련 서적을 8권을 냈어요. 예, 그러셨더라고요. 처음에 교장으로 있을 때 낸 것이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걸 냈을 때는 당시에 이해창 대표라든지 또 이명박 씨가
많이 와서 격려를 해줬고, 또 지난번 전교조 증후군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는 전직 총리가 4분이나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그만큼 관심을 가져 줬는데, 저는 이제 교육이 왜 이렇게 표류되고 있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그 교육 정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네. 교육 정책 따로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따로 있어서 네.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교육 정책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었고, 또 학자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론가지 교육 현장은 실제 잘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몰라요. 이론하고 예. 실천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정치인들이 교육부 장관이나 뭐 정책을 다룰 때는 정치적으로만 이걸 교육 본질 추구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지 않을까요? 교육 전문가들한테. 그 자문은 받죠. 자문은 받는데, 자문이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내가 이때까지 보면은 교육에 관한 자문이 아니라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예. 많이 자문해드렸잖아요. 자문 많이 그거는. 했죠. 그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내가 자문을 받았다 하는 것을 뒤에다 깔고 하는 거지. 이미 결정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참, 오히려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을 먼저 결정해 놓고 해놓고 그냥 독선이라는 형식적으로. 말을 들을까 봐서 이 사람 저 사람 형식적으로 자문을 받으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반영이 전혀 안 되는군요. 그럼 한마디로. 뭐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반응은 없었다.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네. 항상 그렇게 교육부에서 불러서 가셔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도 좀 잘 되겠다 이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지금은 교육자치제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교육자치제가 왜 이렇게 중앙시 교육부와 충돌이 잦더라고요. 네. 서로 마찰이 심하고. 왜 그렇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교육자치제 근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이제 교육감 선출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되는 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교육감이 탄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 있을 때 이제 도쿄도를 보면, 동경을 보면, 교육위원들이 문부 과학성, 우리나라 말하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원을 위촉을 하면, 네. 그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교육감을 뽑아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요. 제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은 누가 하느냐면, 동경도제, 서울로 얘기할게요. 서울의 교육감이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서울시장이 교육위원을 위촉을 해요. 해가지고. 그럼 그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뽑아서 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장을 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서울시장이 관여를 했죠. 네. 간접적으로. 교육위원을 위촉을 했으니까. 했죠. 그 사람들이 올렸는데 중앙정부인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 그러고서는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임명장을 주니까 교육감이 탄생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인 교육부 장관과 서로 연결 고리가 되어가지고 교육감이 탄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관계가 없죠. 또 교육부 장관하고는 관계가 없이 선거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서. 뽑히니까 너나 나나 다 국민들이 뽑은. 그러니까 많이들 대표상.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하고 시도지사하고 맞질 않죠.
또 중앙 정부하고도 맞질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도 나중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참 책 소개를 하시면서, 네. 저는 다른 책은 다 읽어봤는데, 정교조 증후군 책은 안 주셨어요. 아, 예, 예. 그 무슨 뜻이에요? 정교조에 무슨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전교조가 이제 사실 이 오늘날 국사 교과서 문제도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증후군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전교조는 뭡니까? 노조 아니에요? 네. 노조라고 하는 건 조합원의 이익,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임금 문제, 봉급, 또 근무 조건, 후생복지 이런 걸 갖고 사용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교조는 월급, 근무 조건, 후생복지 갖고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 갖고 싸워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예. 그런데 교육부가 또는 교육감이 그거에 끌려다녔어요. 이때까지. 단체 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인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나 후생복지 같은 것은 없거나 아주 소홀히 다르고 무슨 인사 문제, 정책 문제, 뭐 통일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 문제를 갖고 하거든요. 그건 처음서부터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를 해줬죠. 그래서 나는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 정치단체다. 정치단체다. 이 정당이다, 일종의.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 준 게 잘못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들어 인정해 줬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법으로 만들어주고 또 세계적인 인정해 준 것이 잘못이죠.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뭐 교사가 무슨 노조원이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 교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나라도 많아요. 많지만은 정말로 근무 조건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경제적 지위가 약하니까 그걸 만든 거니까 그런 걸 주로 논의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교원 노조법에 보면은 원래 노조라고 하는 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교원 노조는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원 노조법에. 그런데 단체 행동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법이 그것에 말려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상대해 줬으니까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전교조를 뜨거운 감자로 보고 그 문제는 있지만은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피해하면서 이때까지 지내와서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 문제가 됐고 네. 또 전교조가 만든 이결에 살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어요. 그걸 보면 오늘날 이 좌편향 교과에서 나온 그 얘기가 그 이결에 살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전교조의 교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것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아무튼 그 좌편향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조금 예쁘게 좀 봐준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무사안일하게 교육을 담당했던 구태의연한 사람들을 좀 긴장하게 만든 점 그런 네. 점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전교조가 그 긍정적인 부문이 그런 건 있죠. 인정해줘야 네, 돼요. 그건 인정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고루하고 또 옛날 또 일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권위주의 이런 걸 타파하는 데는 기여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그것만 했으면 참 네. 지금 이제 학교장을 완전히 식물교장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학교장 책임 경영자 나는 이제 지금 교육부가 제일 잘못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의사결정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일 일체를 교장이 결정하지 않고 교사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또 혁신학교라는 거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네, 있다고. 혁신학교는 참 말은 혁신학교인데 그 뭐가 혁신이냐면 다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 모인다. 다 모인다. 다 모인다. 차다자 다가 아니고. 예. 다 모인다. 다 모인다. 모두 모인다. 모두 모인다. 그 다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교사 모임이에요. 네. 다모임에서 결정을 하면 교장은 그걸 지원하고 집행할 의무를 지도록 만든 것이 그 혁신학교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학교 경영에 있어서 리더를 못 하시네 교장이. 네, 그럼. 모든 책임은 교장이 져야죠. 다모임에서 결정된 것이 문제가 있을 때 다모임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책임은 교장이 져야죠. 교장이 져야죠.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도 그래요. 교과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잘못해서 저게 된 겁니다. 뭐냐면 교과서를 선정하는 사람이 학교가 돼야 돼요.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해야 되는데 교과서 선정을 누가 하느냐면 교사가 해요. 국사 교과서를 하나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국사 교과서를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학교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이웃 학교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교의 교과서를 우리 학교 교장이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 선생이 와서 결정해 주는 꼴이 돼요. 그러면 형식은 보면 교과선정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선정해가지고 올리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선정한 교사가 선정한 범위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교사들은 전교조 교사가 주동이 되고 또 무슨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든지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그래서 역사학계의 90%가 좌파가 점령된 상태 하에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무리 검정을 해본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과서는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간단히 해결하려면 교장이 선택하도록 하게 하면 돼요. 아니, 그리고 그때 교장이 책을 읽어보니까 예. 모든 것을 다 교장 책임제로 하자. 교장 책임.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장이 잘못하면 교장의 목을 떼야 돼요. 그래야죠. 그런데 교사에게 다 돌리고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그 많은 다 공동으로 다 모임인데 다 모임 다 모임 전체에게 할 수는 어떻게 없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식물교장을 만드는 것이 역대 정부의 큰 과오라고 그 책을 읽어보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예, 예. 정말 식물 교장들이 있는 한 이 교육엔 정말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교육위원회가 없어졌죠. 네네. 왜 없어진 겁니까? 참 그건 제가 교육계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후배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교육위원 그 하나를 지탱을 못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교육청내에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내가 시의원이 되고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웃기는 제도예요.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신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제 교육감이 있으면 교육감 옆에 교육위원이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여 명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교육위원을 뭐를 하냐면 교육감이 낸 예산이라든지 조례 같은 거 심의하고 뭐 정책을 다루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모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서 다루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시의회에 와요. 네. 그러면 시의회에서 전부 다시 해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 되고서 느낀 것은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고 학부모와 교사를 속이는 제도다. 그리고 옛날 교육위원을 지낸 분들도 도대체 뭘 한 거냐.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처음서부터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그런 교육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시의원으로 가요? 교육위원회 직통으로 바로 교육부로 가지 않고? 아니 참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거는 이제 교육 자체 구조가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에 교육자치나 지방자치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잖아요. 네. 하나로 이론화를 시키다 보니까 종국에는 시의회로 가는 거죠. 갔다가 또 시의원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뽑았지만 교육위원은 시민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면 위촉을 하거나 간선으로 뽑거나 교육위원들을 그렇게 그래도 뽑았거든요. 교육에 좀 일각이 있는 분들이 교육위원이 되셨잖아요. 예. 시의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시에서 뽑은 건. 네. 근데 왜 이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그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시의원으로 간다는 게 그게 모순이죠. 그거는. 아, 그거는 참 이제 이상하죠.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시의회는 시민들이 위촉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저 교육위원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위촉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시의원들이 뽑기도 뽑기 하고 때문에, 또 학교 운영위원들이 뽑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는 시의회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구조가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의회는 필요가 없죠.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 뭐 권한이 있어, 없고 뭐.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시의회에서 다시 하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제도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교육위원이 아니라 교육의원을 만든 겁니다. 네. 교육의원을 만들 때 없어지고 의원을 만든. 네. 그 교육의원은 교육에 경력이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의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참 좋았죠. 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이제는 그대로 올라가. 확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가 그걸 만든 것이지만은 제도의 취지도 잘 모르고 교육의원들이 왜 교육의원 제도로 시의원 말고 교육의원 제도를 두느냐. 교육의 전문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서 빈축을 받아가지고 4년 후에 이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제로 뽑으면 아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장을 했거나 장학관 장학사를 했거나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을 정당이 추천을 하고 발굴 추천을 하면 비례대표를 뽑아서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거를 하신데. 직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한 선거구가 200만 명이 되는 데도 있었어요. 네. 교육의원의 존재를 어떻게 시민들이 압니까? 그 국회의원 나오는 교육감도 사람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교육의원 나온 사람을 누가 알아요? 그분도 모르고. 국회의원은 20만 명 중에 하나 뽑는데 교육의원은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데가 경기도에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무슨 제도가 어딨냐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그걸 비례대표제로 할 거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비례대표로 누가 추천해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건 원래 네. 비례대표로 뽑는 거죠. 네. 아유, 참 말씀 무궁무진하지만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예. 한국 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 짚어주셨잖아요. 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교육이 정치로부터 좀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또 국가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네, 있어요. 네. 이거는 어느 정파 정당에 편승해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죠.
좀 초당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네.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는 좀 초당적으로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그런 사람들도 구성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네. 또 교육 그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그런 기구를 만들고 그 위원들은 아주 신분을 보장을 해서 네. 교육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그 중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의 중간에 임기가 끝나도록 네.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풍부한 아주 식견을 가지고 계신 김진성 선생님을 모시고 들었습니다. 좀 우리 교육 변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가 되지 말고 스승이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으로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승은 존경받는 스승이 되도록 하고 제자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받지 않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스승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와 사회와 정부와 학부모와 모두 합심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을 바른 교육을 바람직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복지방송국에서 이정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